불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생물학적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생물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불안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본 거죠.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는 이론과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불안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았냐면 최초의 불안 이론은 리비도는 어떤 성적 에너지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성적 에너지가 이게 충분히 발산되지 않으면 쌓여 있으면 이게 불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도가 방출이 되지 않고 고여 있게 되면 그게 불안을 그러니까 불안으로 변화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동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우선 리비도가 쌓여 있을 때 그 리비도가 방출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이 불안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생물학적 개념에서 그 예를 든 게 선교 중단 같은 거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요즘같이 산화 제한하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세기 말만 해도 어쩌면 아이를 갖지 않는 방법이 선교 중단하는 방법, 꼭 그런 출산 제한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런 현상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적인 만족이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는 이런 환자들 속에서 어떤 심한 불안 현상들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론화한 게 어쩌면 이런 리비도가 충분하게 발산되지 않고 있게 되면 그게 불안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신경증을 액츄얼 뉴로시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신경증에는 뉴로시스라는 네임의 신경증 이론 쪽에 옛날에 신경증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신분석 사전 같은 데 보시면 뉴로시스라는 말이 액츄얼 뉴로시스라고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심리적인 뉴로시스를 나누는데 액츄얼 뉴로시스를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지나치게 성적 활동이 너무 지나치게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발산해서 신경 쇠약이 걸린 케이스, 이런 것도 액츄얼 뉴로시스라고 봤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성교 중단처럼 성적인 불만족 때문에 생겨난 이런 경우까지 두 가지를 다 봤는데, 그래서 이건 어린 시절에 과거에 유아 신경증하고 직접 상관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개념으로 봤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초기 이론들이 서로 잘 아기가 맞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하는데, 프로이드가 오랫동안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현상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개념 자체는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생물학적으로 봤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1926년도에 나온 이론 속에서는 여기서 억제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이 논문이 출간되면서 불안 자체를 이런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불안은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위험을 직면할 때 자아가 경험하는 정동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경험하는 어떤 정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냥 정서라고, 에펙트라는 얘기인데, 어떤, 여기서는 주로 우리 내적,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어떤 소스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본능에서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우리에게 그런 위험성이 전달될 때 이고가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이고의 활동으로 불안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이 마음에서 생긴다는. 이 불안이 생겨나면 이 불안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고 자체가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불안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신호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어떤 큰 불안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그 속에 매몰돼 버리는 이런 경험도 있지만, 실제 지금 위험이 이미 발생해 버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외상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 트라우마틱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자기가 피하거나 할 여지가 없는 이런 불안하고는 조금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본능에서 오는 것들, 본능에서 오는 것들은 그러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자기 안에서 움직여지면 자아가, 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인 욕동이 건드려지면 바로 그때 자아가, 이고가 느끼는 정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동은 어떤 것일까 보면은 그냥 본능이 자기한테서 움직일 때 바로 어떤 불안이 온다는 얘기는 과거의 어떤 체험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자기가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을 경험했을 때, 그 당시에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것들, 여기에서 초기에 경험했을 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자기 욕동대로 움직였을 때 대상이 자기를 버려버린 경우,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그것의 위협을 느꼈던 경우, 또 다른 경우에는 심한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자기 욕동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부모님으로다 굉장히 많은 혼난 경험들이 나중에 슈퍼이고가 되죠. 부모님의 명령이나 부모님이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자기의 초자가 되는데, 초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심하게 자기가 굉장히 괴로웠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동이 어느 부분에서 움직여지면 과거의 자기의 체험들, 이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했던 찰스 브렌나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커테스트로피라는 용어로 썼었죠.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가 됐던 부분이 재난스러운 상황이 커테스트로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과거의 자기의 체험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호가 옴과 동시에 불쾌한 이유는 언플레저라는 얘기예요. 이때 어떤 본능적인 충동들이 느껴지면서 바로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 불안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우리의 메모리 속에 과거에 내가 자기의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아니면 대상을 잃어버린 경험, 그것의 위협을 느꼈던 경험, 심한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니까 바로 마음이 불쾌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불쾌한 상황, 이것을 불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신호로서 작용을 하니까 신호 불안이라고 우리가 시그널 앵사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그널 앵사이티가 생기게 되면 바로 디펜스 시스템이 작용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이런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여기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왜 억압이 먼저 있었다고 봤어요. 억압을 먼저 하다 보니까 억눌렸던 것이 나중에 증상으로 나오는데, 불안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억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억압을, 성적 욕동이나 이런 것을 억압을 하니까 이게 방출되지 않아서 이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가 결국 불안이라는 형태로 변모된 것이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억압이라는 게 리프레션 자체가 불안보다 먼저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1926년도의 이 논문에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억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불안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불안이 있어서 이게 신호 불안을 느끼면서 이것을 방어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방어 중에 한 가지가 리프레션이라는 거죠. 어떤 방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프레션인데, 그래서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어 작용이기 때문에 불안이 먼저 있었고, 불안에서 방어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과 후기 이론은 완전히 달라요. 불안 이론 자체가. 하나는 생물학적인 이론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 불안 자체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 마음과 관련돼서 이고가 느끼는 정서라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 얘기에 생물학적인 초기의 이론, 불안 이론은 리비도가 방출되지 않으면 마치 와인을 오래 그냥 두게 되면 와인이 식초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 리비도가 방출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바로 불안으로 변모한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이라는 거죠. 마음하고 이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기 이론에서는 이고, 이도, 슈퍼 이고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1926년에 이 불안 이론을 쓸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이고, 이도,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본능, 그리고 삶의 본능, 이렇게 어떤 본능 이론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구조 이론이 달라지면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불안 개념 자체에 대한 아주 재정의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통찰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정신분석 이론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큰 논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건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프로이드가 그전에는 신경증의 이론의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게 우리 아까 거세불안이죠.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 때문에 신경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관련되는 불안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에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거세 위협이 있다는 거죠. 이 거세 불안, 이 거세가 두려워서 결국 초자아가 형성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을 전부 거세 불안 중심으로 해서 이 거세 불안이 잘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론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 거세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남근기, 최소한 남근기를 3세에서 5세로 친다면 3세에서 5세 되는 아이가 느꼈던 어떤 정서하고 관련돼서 신경증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이론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여기서 이러한 신경증이라는 개념, 그 에더퍼스 컴플렉스, 그 죄의식,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건 분리개별화가 된 이유라는 얘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남근기 이전에 발생하는 어떤 남근기 이전에 발생했던 상처 때문에 어디에 거기에 고착되어 있거나 남근기 이전으로 퇴행하는, 그래서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으로서는 이걸 신경적 이론으로 다룰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지금도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은 분리개별화 경험을 거친, 그러니까 에더퍼스 컴플렉스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시기에 정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래서 엄마하고 최초 관계에서 겪었던 아이와 엄마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 이런 부분의 환자들이 아니고 엄마와 부모 중 한 사람과 경쟁하고 어느 한 사람과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삼각구도, 최소한 삼각구도가 생겨난다는 것은 자기와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엄마하고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엄마는 자기하고 다른 개체라고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발달한 사람에게만 신경질적인 어떤 에더퍼스 레벨까지 온 거죠. 이 지점까지 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갈등 구조, 에더퍼스적 갈등 구조를 해소해야 될 사람들을 치료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 1926년에 이 논문에서는 프로이드가 어느 지점으로 가게 되냐면 대상 분리, 대상과의 분리 및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의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는 것을 이분이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에더퍼스 시기에 겪는 거세 위협이라,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란 아이들, 남근기 레벨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불안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 궁극적으로 보니까 대상과의 분리나 대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더라. 그러면 이건 초기 구강기나 항문기, 이런 아주 전 에더퍼스 시기에 경험했던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어떤 분리 경험은 어떤 우리가 태어나면서 출생과 관련된 출생에서 느꼈던 어떤 큰 어떤 체험들,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의 관찰이 넓어지면서 프로이드의 이전 이론, 1920년대 이전에 있었던 거세 불안을 중심으로 한, 거세 불안, 그래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신경증 이론이 굉장히, 그것은 하나의 부분 이론이고, 전체적인 이론으로 갈 때 불안 이론이 대상과의 분리나 상실이라고 하는 이 불안이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 지점은 어쩌면 이론적인 큰 분기점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 불안을, 아주 초기 불안을 관찰한 이 논문이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특히 멜라니 클라인 쪽에서는 이 프로이드의 이런 새로운 지점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초기 불안에 관한 이야기들, 초기에 아이들이 3개월 되기도 전부터 편집 불안, 또는 3개월, 6개월 우울 불안이라고 하는 것, 편집 불안이나 우울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3세나 5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거세 불안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이론이 1926년도 프로이드 자신의 논문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혼선을 빚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계속 발달시켰던 분들은
프로이드 선생이 갑자기 무슨 얘기야? 하면서 초기에 정교하게 발달시켰던 그 이론을 놓지를 못하는 후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분석가들 중엔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가지고 자기 이론을 아주 잘 발달시킨 분들은 프로이드 이론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미 살아있을 당시부터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런 새로운 이론들, 불안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그리고 새로운 본능 이론, 죽음 본능이 삶의 본능과 같이 있다 하는 이론들을 프로이드의 바뀐 입장을 수용해내는 제자들과 그걸 수용하지 않고 과거에 선생님이 젊어서 하신 그때 잘하셨는데 왜 갑자기 요즘 와서 좀 이상해지셨어요 라고 느끼는 후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 쪽에서는 특히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중심으로 지금도 정신분석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칸 같은 분은 프로이드의 지금 이런 불안 이론, 이건 이론의 퇴보라고 본 거예요. 프로이드가 초기에 얘기했던 불안 이론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은 정신분석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스스로가 자기의 이론을 바꾸면서 그렇다고 프로이드가 이걸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지 못해서 이전 것을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 한 사람이 서로 초기의 이론과 나중에 후기의 이론을 다 이걸 조화해내는 역할까지를 하기에는 본인이 가진 자연적인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나머지는 그 후진들이 이걸 조화해내는 조화해야 될 어떤 그런 입장에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고 사이카네지 쪽에서는 프로이드의 정통적인 이론 중심으로 지금도 정신분석의 대상은 신경증 레벨, 신경증 수준의 발달 수준에 있는 사람만이 순수한 의미의 정신분석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이 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런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이런 프로이드의 에더퍼스 개념은 여기서는 별 작용이 안 돼요. 초기 환자부터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 개념도 3세, 5세가 아니라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성에 대한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3세 내서 5세에서 가지고 있는 이 거세 불안과 비슷한 어떤 불안들이 이미 아주 초기 아이들이 어떤 패러노이드 하거나 디프레시브한 어떤 앵사이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는 그런 불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죄책감은 아주 초기에, 아직 6개월 된 아이가 이미 죄책감이 있다고 봤어요. 6개월 된 아이가 이미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 멜라니 클라인의 입장과 3세에서 5세, 그래서 한 5세쯤 돼야 초자아가 생겨나서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는 프로이드 이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전부 프로이드가 시작한 이론인데 나중에 이 후진들은 서로 전혀 아주 거리가 있는 이론들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초기부터 어린아이를 치료함과 동시에 사이카틱한 환자들, 보드라인 환자를 볼 수 있는 어떤 틀이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거세불안 중심의 불안이 아니고 이 불안은 어쩌면 초기의 편집 불안이나 우울 불안이라는 쪽으로 이게 넓어져 버리니까 그 불안을 정신분석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에더퍼런 환자들하고 크게 다루지 않게 기법을 정교할 뿐이지 이 사람들도 다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클래식한 이론과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현대 정신분석 이론도 대상관계 이론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의 치료 대상은 아주 초기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다 정신분석적인 치료나 분석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이 앞으로 그 이후에 발전 나갈 방향에 대해서 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다른 물결이 흘러나오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논문이에요. 여기에서 커다란 서로 다른 이론들이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서로 이걸 놓고 서로 다투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은 논문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이 논문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해도 부족한 건데 오늘 일단 여기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쭉 주마 간산격으로라도 같이 공부를 해보죠.